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S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벤처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호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0대 은퇴자 A씨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족이 요즘 유행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범죄 연루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구독 경제를 했는데 범죄 연루 위기에 빚까지 생기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니 아들은 가전 구독으로 1,200만 원의 빚을 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며느리는 세탁기 구독 해지로 약 2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딸은 영상을 보니 OTT 계정 공유 플랫폼에서 약 2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저 매달 돈 내고 구독하는 건데 무슨 가족 전체가 왜 위기에 빠지고 이런 걸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해본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냉장고, TV 등 고가 가전을 비롯해서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구독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T 관련 기기인 컴퓨터, 노트북 등도 구독화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구독 경제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렌털 등도 구독 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요즘 가전제품들이 AI를 넣고 첨단이네 하면서 고급화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TV들도 있고요. 제가 매장에 직접 가봤더니 심지어 1,600만 원에 달하는 TV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수백만 원짜리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시불로 구매가 매우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전 구독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전 구독을 시킨 뒤 제품을 되팔아서 현금화한 불법 대출 사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드깡,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카드깡 같은 걸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이게 뭐지? 이런 의심도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의심해서 도와준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시니어분들이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걸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시간을 끌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나 각종 구독을 하면서 이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일 수도 있고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나름 큰 금액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아들이나 딸, 친구 같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기도 못하고 이 돈을 은행 가서 빌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우연히 대출업자에게 가전 구독 계약을 하면 저희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불법 대출업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럼 내가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전 구독 계약을 가서 맺는 거죠. 보통 가전 구독은 가전제품 가격을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달로 나눠서 내는 겁니다. 약간 할부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나눠내기 때문에 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할부 개념과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많이들 하는 구독이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기도 하고, 매월 내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특별히 큰 문제 있겠어? 이러고 대출업자의 대안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구독 계약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출업자가 대출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대출금을 빌려준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 제품을 구독 계약하면서 제품을 대출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로 지정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제품이 대출업자에게 배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전제품을 다른 곳에 판매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 제품은 새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죠. 그럼 가전 구독 계약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제품을 구경한 적이 없는데 매달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불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품을 반납하고 위약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제품이 나에게 없잖아요.
이미 대출업자가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반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몇 년 동안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 되는 이 큰 금액을 몇 년 동안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독료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빌리려다 그와 비교되지 않는 상당한 금액의 빚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구독을 신청하고 제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기 공모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구독료를 내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써보지도 못한 가전 때문에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명의 대출업자에게 당한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대출업자들까지 파악이 된다면 전체 피해 규모는 짐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다행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구독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독 서비스를 즉각적인 현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구독깡이라고 네이밍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구독이나 각종 구독을 해지할 때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독 경제는 위약금이 없었는데 근래에 렌탈과 합쳐지면서 위약금이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독형 렌탈은 초기 구매 부담 없이 최신 가전 등 고가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전 및 각종 고가품, 즉 가전뿐만 아니라 비싼 가방도 있고 아니면 비싼 자전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독 계약은 일정 기간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품이나 위약금 구조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들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구독자, 즉 계약자죠. 계약자가 계약종 안 읽고 보고 읽지도 않고 오케이 이러고 그냥 사인해버려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정 제휴카드를 만들고 보험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가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세탁기를 구매한 지 일주일 만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약 2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세탁기 실구매가가 약 400만 원이 넘는데 6년간 구독 서비스 비용도 약 한 100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이렇게 많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있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휴 여부나 사용 연도 등에 따라 위약금 구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위약금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해지하면 30%, 2년은 20%, 3년은 10%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할수록 위약금이 적어지는 비율인 거죠. 그런데 실제 위약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구독 계약 시 상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생각지 못한 위약금이나 생각지 못한 손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OTT나 AI 같은 구독 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뒤에 타인과 공유해 현금화하는 것도 일종의 구독강입니다. 사실 이게 좀 법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독강으로 인해 기업은 자산이 회수되지 않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당하며 개인은 신용 손상이나 범죄 연루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OTT 계정 공유 플랫폼 중에서 OTT 공식 구독료의 한 20-30% 정도만 현금으로 1년치를 먼저 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한 다음에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고 떠나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OTT 구독료가 1년이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잖아요. 5월 1, 2만 원 정도 되니까 현금으로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입금하면 내 아이디를 1년 동안 쓰게 공유해 주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만 받고 홈페이지 문을 닫거나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OTT를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 전문가인 고은조 변호사는 약관을 위반한 계정 공유로 인한 피해는 법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불법 대출업자를 통한 가정 구독은 양상에 따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구독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무엇보다 구독 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시니어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구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던 시니어들도 언제든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구독 쓰지 말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다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쓰고 피하기보다는 똑똑히 구독 경제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된 이상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구독 경제를 써야 피해도 막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도대체 이 구독 경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경제는 단순하게 신문 구독, OTT 구독, 통신 구독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숨 쉬고 죽고 나서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묘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구독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국 수십 개 사차가 제휴를 맺어서 원하는 지역의 사찰에 유골을 안치하고 관리를 대행해주는 구독 서비스인 거죠. 처음에 38만 5천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만 원만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3,3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을 지불하면 정해진 사찰에서 망인에 대한 추도식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경제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족이 이사 또는 정근할 때 신청만 하면 원하는 사찰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족의 납골 땅이 파주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이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경기도 살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의 납골 땅은 파주에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 파주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 신청만 하면 부산에 있는 납골 땅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전국을 무대로 납골 땅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생수를 구독하듯이 산소캔이 배달되는 공기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숨 쉬는 것에서 사후까지 구독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죽고 나서도 가족들이 몇만 원의 묘지 구독료를 내는 시대이니 죽어서도 구독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죽으면 세금은 안 내잖아요. 근데 구독료는 세금을 뛰어넘어서 묘지 구독료라고 해서 계속 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아는 서비스의 75%가 구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구독 서비스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해공 우주까지 구독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넌센스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미국의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A사입니다. A사가 본인들의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헬스클럽이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집에서 하는 헬스를 하는 게 홈트레이닝이거든요. 이거 관련된 구독 서비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스마트폰 전 세계에 10억 개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명이 우리의 회원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화면을 보는 OTT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화면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 구독이 바로 구독경제 구독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회사 CEO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2020년 전에 201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에 이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보다 시총이 커지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각광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가 2020년 1분기 실적 보고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FSD? 말도 어려운데 무슨 말이야? 그냥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약간 좋은 차거나 최근 차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적어 놓으면은 이 위치를 저장해 놓으면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핸들을 손에 올리고 있으면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되지 않아서
약간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2020년 1분기에 이걸 올해 연말부터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혜택이 되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T사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사면은 그 안에 자율주행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 가격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약 1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0만 원 돈을 내야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월 구독료 199달러, 지금 환율로는 약 26만 원이죠. 이 돈을 받고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9달러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구독으로 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팔면 1,7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현재 99달러 봤을 때 한 10만 원대잖아요. 그럼 100분의 1 정도 가격을 받고 이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못하죠. 그럼 도대체 10배 이상, 20배 이상, 100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모건 스탠리는 2025년 매출 이 회사의 6%가 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로 나올 건데 이 서비스의 영업이익이 2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4배 이상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차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운전을 안 하니까 이 자동차가 일종의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처럼 강연을 듣고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이 안이 도서관, 사무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피자집을 해요. 아니면 치킨집을 한다고 쳤을 때 피자 배달을 자동차 안에서 받고 바로 운전을 안 하니까 피자를 만들면서 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공장, 가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구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GPU, 반도체 관련돼서도 구독 서비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다 구독 서비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유명한 게 뭘까요? AI죠. 생성형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생성형 AI 회사는 과연 뭘로 돈을 벌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 회사 같은 경우에 수익의 75%가 구독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성형 AI는 구독 서비스가 없으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사실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광고와 구독료거든요. 아니면 제품 연계던가. 근데 현재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독이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년 후인 2028년 363억 5,810만 달러. 지금 환율은 약 한 48조 넘는 돈이거든요. 근데 UBS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해서 2025년 작년이죠. 1조 5천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경제 시장이 2천조 원이 넘는 거죠. 요즘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성형 AI 시장 규모의 최소 40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도 구독 이외에는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상 요즘 수익의 대부분이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 스타일로 제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이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하는 게 더 큰 이익을 얻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칼럼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구독 기능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노트북을 샀거든요. 노트북을 사가지고 집에 관련돼 갑자기 그 직원분이 막 저를 부르시더니 아 이거 서비스인데 가지고 와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박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프린트더라고요.
프린트를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노트북과 함께 프린트를 설치했죠. 프린트를 처음에 썼어요.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에 넣는 카트리지, 잉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잉크를 항상 정품을 사거든요. 모든 제품을 다 정품을 사는데 저는 이 정품 카트리지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트리지 정품을 사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2, 3년 지나가지고 이 내역을 봤어요. 카트리지 산 내역을. 이미 카트리지 산 게 그 프린트 가격에 몇 배가 넘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카트리지 일종의 제가 구독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제가 돈을 주면서 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자동차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자동차는 하드웨어로 제공하고 그 안에는 자율주행,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구독경제 등장은 왜 이런 걸까요? 사실 구독경제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엄밀히 보면 예전에 우유구독, 신문구독도 있었잖아요. 잡지구독도 있고. 더 올라가다 보면은 지도를 구독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도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독 서비스란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구독 경제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를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바일의 발전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모바일 가입자, 즉 스마트폰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중복 가입도 있고 법인 가입도 있겠죠. 이렇게 모두들 다 모바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제품을 사려고 그러면 가게를 가야 됐어요. 아니면 전화로 하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필요할 때 제품과 서비스가 찾아옵니다. 그게 구독 서비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버튼 한두 번 톡톡 거리면 제품과 서비스가 저한테 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큰데요. 경제 저성장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에 살았는데 여의도엔 증권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지면으로 신문을 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신문을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내용이 많았냐면 여의도 증권가 흥청망청, 한국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요즘에 국산이 제일 비싸잖아요. 요즘에 국산 소고기를 한우라 부르면서 비싸고 국내 쌀도 비싸고 그런데 국산을 꼭 써야 된다 이런 신토부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경제가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 오는 길에 보면은 진짜 밤에 여의도 증권가나 여의도에 직장인들이 엄청 만취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만취하신 분도 거의 없고 직장에서 회식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제 저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는 건 제 생각에 경제 저성장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약 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한 7% 성장하면 10년 되면 2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별일 없으면 2배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일이 오늘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미래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제도 불황이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오늘이 내일보다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과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구독 경제가 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구독 경제 확산 또는 제품과 서비스 대부분 구독화되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 적은 금액으로 쓰니까 좋은 면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나쁜 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저성장이라는 우리 슬픈 그늘이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변화죠. 사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G세대라고 부르는데 MZ세대로 부르죠, 합쳐서. 이분들은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연락하고 물건을 사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MZ세대들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어렸을 때 신문에서 성장하고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이 매일매일 위기라는 단어를 보고 산 세대죠. 저도 요즘에 신문 보면서 매일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단 하루도 안 빼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면부터 끝면까지. 뭘까요?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위기, 세대 위기, 정치 위기, 위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MZ 세대들은 사실상 성장보다는 위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성비를 중요시 여깁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은 금액으로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저성장의 하나의 그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구독 경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OTT, N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OTT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DVD랑 비디오를 구독하는 회사였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DVD 가격을 내면 3개 정도의 DVD를 배달해 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DVD 구독 서비스 회사였던 거죠. 이 회사가 결국에는 온라인의 발전으로 지금처럼 이런 OTT 구독 회사로 성장하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원래 구독 서비스는 우리 주변에 쭉 있었던 거죠. 그러면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바로 구경편입니다. 첫 번째가 구독 적합성, 둘째가 경제성, 셋째가 편리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독 적합성은 초개인화된 맞춤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제품이 비싸면 안 됩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 내가 구독을 하면 성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 성금을 내고서도 이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제품이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가 내가 필요할 때 알아서 찾아와야지 다시 뭐 할 때마다 전화해서 지금 왜 안 보내셨어요? 왜 안 보내시는 거죠? 지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리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굳이 돈을 내고 구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 제품과 서비스는 구독 적합성과 경제성과 편리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 경제의 발전은 고령화와 1인 세대가 많아지는 데 굉장히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인 세대가 많아짐으로써 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제품과 서비스 많아지다 보니까 제품을 집에다가 소위 말해서 쟁여놓고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경제 사회국 전망에 의하면 2050년경이 되면 지구촌의 도시 인구 비율이 55%에서 68%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25억 명이 도시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 25억 명 된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잘 익숙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에 일상화되고 있는 새벽 배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도시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너무 넓은 지역을 새벽 배송이나 신선 배송을 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독화가 될 수 있는 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구독 경제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의 회사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가장 추운 겨울에 뭐 하세요? 추운 겨울에 가장 타서 먼저 하는 게 열선 시트를 누르는 겁니다. 이거를 엉덩이가 따뜻해져서 엉따라 부르거든요. 이걸 누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회사에서 앞으로 이 열선 시트를 쓸 거면은 월 2만 몇천 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동차에 원래 있는 제품인데 월 2만 4천 원을 내라는 거죠. 2만 4천 원을 내야지 내가 자동차 샀을 때 눌러서 내 시트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거 원래 공짜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라고 한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자동차에 있는 서비스들, 하드웨어를 돈을 내고 구독 서비스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외국의 유명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백만 원을 더 내면 자동차의 전기차가 한 0.8초 정도 빨리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를 눌렀을 때 뿡 하고 빨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엑셀을 밟았을 때 더 1초 정도 빨리 가려면 연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돈을 내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의 속도, 핸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돈을 받고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 자동차 회사는 아예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고 개인에게 매월 86만 원을 내고 구독을 하라고 한 거죠. 나는 전기차 살 거야 해서 딱 매장에 갔는데 전기차 저희 판매하지 않고요. 매달 한 약 8, 90만 원 내시고 구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한 번 사가지고 한 10년, 20년 탈 건데 왜 매달 몇십만 원씩, 8, 90만 원씩 내야 돼.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독점적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제품을 꼭 사야 되는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독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강제 구독의 시대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특허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 구독료나 할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구독해요. 아니면 자동차 샀는데 할부금을 안 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야 됐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구독료를 한 번 안 냈다. 그럼 이 사람이 찼을 때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냈다. 그러면 자동차가 창문이 안 열리거나 아니면은 핸들이 잠기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냈다. 그럼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면 이 자동차 회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기능 자체를 온라인으로 닫고 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가전제품도 요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제품의 기능을 원하면 제조사에서 껐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더 고화질로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500원을 더 내세요. 아니면 문자가 더 빨리 가려면 돈 얼마 내세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최첨단이고 온라인과 연결됐으면 이렇게 강제 구독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구독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자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독 경제가 성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신뢰 자본의 축적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사실 뜨내기 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구독 서비스 하는 사람은 이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저를 계속 구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구독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생애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뜨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회사나 내 제품의 팬덤, 즉 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경 쓰고 잘해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독 경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됐다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구독 경제는 세 가지의 큰 검토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독 경제 도입 전략 중에 검토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명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의 아주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하고 나온 CEO들이 모여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스타트업이란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창업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됐죠. 근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우리가 보통 작은 1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숏폼이나 10분 이상 되는 동영상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 3분에서 7분 되는 동영상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분에서 7분 되는 이 중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는 OTT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구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돈 내고 보세요? 이러고 유료 구독을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90% 되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유료 구독 후 이 엄청난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구독 서비스 제품을 제공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너무 좋다 했지만 실제로 돈을 내가 매달 내고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구독 서비스가 보통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한 달이 아니라 내가 해지하지 않는 한 평생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가입할 때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입다고 구독료도 많이 내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OTT는 우리가 한 1, 2만 원 내고 영화를 마음껏 보잖아요. 이거를 온라인이 아니라 극장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영화 보는 가격에 마음껏 영화를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헬스클럽도 매일 가는 사람이 없는데 영화관을 매일 온 사람도 없거니와 영화를 매일 개봉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 하더라도 한 번 이상 영화 본 사람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영화 보는 구독자를 아니까 단골이죠. 30대 남자 전호겸은 예를 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엔 액션을 보고 해가 쨍쨍하는 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로맨스를 보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별, 날씨별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제작사에다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는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파산했습니다. 왜일까요? 약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영화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N차 관람이라서 여러 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 번 정도가 수십 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십 번 극장에 오시면 이 회사가 수십 번 어치의 영화관비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뿐이면 그나마 낫죠. 바로 더 황당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을 가려고 극장에 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나가다가 급한데 깨끗한 화장실이 극장에 있네 해서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만 쓰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온 거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이 극장에다가 이 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러 극장에 가고 친구한테 야 너 혹시 그 영화관 구독 서비스 해? 나 해. 야 더운데 그냥 그 안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가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구독 서비스 회사는 극장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모아서 투자사에게 팔려고 했는데 투자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 사람이 똑같은 영화를 수십 번 봤는지 화장실 하려고 왔는지 쓰레기를 버리러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데이터에 신뢰가 없다 생각해서 이 데이터를 사지 않았던 거죠. 참 이걸 듣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허거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샤브샤브거든요. 중국에는 허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거집을 굉장히 크게 열면서 이분이 아마 좀 그래도 배우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신 거예요. 구독 멤버십을 도입해서 이 구독 서비스로 시작하셔가지고 이 초반에 이 구독 서비스로 한 달에 한 2만 원을 3만 원을 내면 한 달 내내 허거를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구독 서비스를 엄청 신청을 하고 이 식당에 진짜 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을 서서 엄청 가게가 잘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수억의 빚을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구독 서비스 멤버십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를 식구끼리 다 돌려서 먹었던 거예요. 내가 먹고 집에 가서 엄마 저기 호거집 가서 드세요. 이 카드 또 줬던 거예요. 친구한테도 야 이거 가서 먹어 이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돌려서 먹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구독 서비스를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만 쓸 수 있게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겠죠. 그런데 구독 서비스 좋고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이거 시작했다가 망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독 서비스란 걸 할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도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고객이 이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뜨내기 장사가 아니라 사실 이 회사가 망하든 아니면 고객이 해지할 때까지 쭉 계속 가는 거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식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OTT들 보면은 뭐 3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영화나 새로운 시즌 드라마를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미 락인돼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데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쓰면 제품과 서비스가 약간 낡았다 또는 식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더 주거나 아니면 뭔가 리뉴얼 해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경제 같은 경우, OTT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독경제가 지난 일부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이렇게 운영하는데 나름 어려움과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참 구독 경제와 인생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인생의 구독료는 시간이고 구독 경제의 구독료는 재화, 즉 돈이죠. 결국 인생도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 앞에 남은 이 시간이라는 구독료는 세상 그 어떤 재화보다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의 가장 훌륭한 프리미엄 구독자이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도전을 구독하며 나만의 인생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막은 그 어떤 명작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 강연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구독에 작은 용기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